구화 줄거리. 족장 토쿠토가가 도망치자 메르키트는 와해되고 다이루 우수는 칭기스칸에게 항복하며 재색을 겸비한 최고의 미인인 딸 쿨란을 징기스칸에게 바친다. 쿨란은 징기스칸의 제2부인이 되고 나이만과 메르키트는 괴멸되기에 이른 상태에서 징기스칸은 부하들에게 잡혀온 자무카를 만나게 된다. 어느 시족에서도 받아주지 않아 도적으로 살다가 비참한 말로를 겪는 자무카에게 징기스칸은 다시 한번 안다로서 손을 내밀지만 자무카는 죽음을 선택한다. 대쿠빌타이가 개최되어 징기스칸이 데칸으로 등극한 1206년은 몽골 원년이 되었고 이 대집회에서 그동안 신하들의 공로에 대한 상과 함께 군사 조직에 대한 발표를 한다. 징기스칸은 핫산이 가져온 무기와 괴자 목패와 투석기 도면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 참모가 된 핫산은 본국에서 기술자들을 데려오기로 한다. 그즈음 송나라가 금나라를 치는 등 금나라 정보를 위한 환경이 무르익는데 칭기스칸은 먼저 쿠추르구가 스스로 왕이 된 서요 원정을 계획하고 자신의 영토를 가족들에게 분할하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하살과 탭텐게리가 반역을 도모하려던 사건이 발각된다. 29. 고비 사막을 넘어서. 금나라 황제 장종이 40세라는 젊은 나이로 죽은 것은 1208년 11월이었으며 뒤를 이은 제7대 황제는 앞에서 거론되었던 위소왕이었다. 황제가 된 위소왕은 칭기스칸에게 사자를 파견했다. 자기의 즉위를 인정하고 공물을 바치라는 요구를 하기 위해서였다. 천막 궁전 안으로 들어선 사자가 옥자에 앉아있는 칭기스칸에 대해서 처음부터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 무릎을 꿇고 우리 황제의 칙명을 받도록 하라. 칭기스칸은 어이없어 하면서 물었다. 금나라의 새로운 황제는 누구인가? 위소왕이시다. 그 이름은 들어서 알고 있다. 어리석은 위소왕으로서 말이다. 라고 말한 칭기스칸은 사자를 향해 퇴하고 침을 뱉었다. 사자는 크게 놀라며 화를 냈다. 황제의 칙명을 전하는 자에게 침을 뱉다니 그렇게 하고도 무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황제는 만민의 신뢰를 받으며 존경받는 인간이어야 한다. 위소왕은 쓸모없는 말만도 못한 무능력자. 그런 자가 황제의 자리에 올랐으니 금나라의 장래는 어둡다. 그런데 내가 어째서 천한 자를 위해 무릎을 꿇고 칙명을 받아야 한단 말인가? 징기스칸은 결국 공납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렸다. 몽골과 금나라의 관계는 단번에 악화되었다. 하지만 위소왕은 몽골인을 야만족이라고 깔보면서도 자기들 쪽에서 먼저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다. 몽골군이 강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긴 겨울 동안에도 각지에서 활동 중인 첩자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가져다 주었는데 그 중에는 칭기스칸의 관심을 특별히 유발시키는 내용이 있었다. 금나라의 황제 위소왕은 이미 우리 군의 원정 계획을 알아차렸으며 북서방면의 경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탕구트족 서하와 다시 동맹을 맺었으며 서하도 역시 군사력을 증강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입장에 처한 칭기스칸은 즉시 케를렌 강변의 천막궁전으로 신하들을 소집하여 작전회의를 열었다. 지금 금나라로 원정하게 되면 서하에게 배후를 공격당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첩보 임무를 수행해온 보고루추가 먼저 의견을 말하자 선봉대를 이끌 제베가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 우리와 동맹한 옹구드의 족장 알라쿠시 디기드프리가 만리장성을 돌파할 때 길 안내를 맡겠다는 미락을 맺어준 바 있소. 서하가 배후에서 공격해오는 것을 경계하려면 우리의 병력을 둘로 나누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을 서하와 금나라의 국경 부근에 배치시켜 놓으면 금나라의 공략은 가능해집니다. 원정에 참가하기로 되어 있는 칭기스칸의 장남 주치도 강력하게 반대했다. 지금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서하가 우리의 배후를 공격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연히 서하를 자극하게 되어 우리 군은 금나라와 서하의 군대를 동시에 상대하며 싸우게 되는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보급부대를 이끌게 되어 있는 지고림에는 여느 때처럼 신중론을 내세웠다. 금나라 원정을 당분간 연계하고 첩자들로 하여금 쌍방의 움직임을 좀 더 확실히 조사해보는 것이 어떨까요? 금나라는 송나라와의 싸움을 끝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장병들이 지쳐 있습니다. 서하도 역시 문화면에만 충실히 힘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군사력은 대단치 않습니다. 위소왕의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요 이상의 병력을 국경지대에 집결시켰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제배의 의견대로 우리 군을 둘로 나누어 금나라로 먼저 쳐들어가는 것이 좋겠소. 군사훈련에서도 여전히 뛰어난 용장들 중에 하나로서 긍지를 잃지 않고 활약 중인 스베테이는 제배의 편을 들었다. 그러자 대응 안녕 방면에 자기 부대의 반 이상을 보내놓고 있는 무하리가 굵은 손가락으로 입수염을 건드리면서 반대했다. 아냐, 금나라에 대한 대규모의 원정을 시도하기 전에 전초전으로 전군이 서하를 공격해야 하오. 옥자의 칭기스칸은 책상 위에 펼쳐놓은 지도를 내려다보며 신하들의 의견을 듣고만 있었다. 서하에는 금나라와 마찬가지로 성곽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천막과는 달라서 불을 붙인다고 해도 쉽사리 타버리지 않습니다. 무아리님 말씀대로 먼저 서하로 가서 성곽을 공격하는 공성전을 장병들에게 체험시키는 것이 어떨까요? 실전을 통해 얻게 되는 전술이야말로 귀중한 것이며 금나라의 싸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칭기스칸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머리가 뛰어나다는 오고타이가 말하자 보고루츠는 즉시 그거야말로 묘한 이로군 하고 말하며 동감의 뜻을 표했다. 그러자 다른 신하들도 머리를 끄덕이며 칭기스칸 쪽으로 시선을 집중시켰다. 칭기스칸은 이윽고 지도를 펼쳐놓은 책상 가까이로 중신들을 오게 하고는 말했다. 잘들 보라. 오고타이가 말한 것처럼 서하의 수도는 견고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용이 주도한 칭기스칸은 금나라와 인접한 송나라와 서하에 대해서도 빈틈없는 조사를 해오고 있었다. 그것에 대한 성과가 몇 장의 지도와 도면에 집약되어 있었다. 신하들은 일찍부터 만들어져 있는 정밀한 서하 전국의 지도와 성곽 도시인 수도 중흥부의 도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나는 금나라에 대한 원정을 연계하고 서하를 먼저 공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칭기스칸이 비로소 자기의 의견을 말하자 쿠빌라이가 전의를 드러내며 큰 소리로 대꾸했다. 계획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습니다. 서하를 철저하게 무찔러 금나라로 원정했을 때 한 놈도 원군으로 달려갈 수 없게 만들어버립시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듣겠다. 칭기스칸이 묘안이 있으면 들어줄 자세를 보이자 보고루츠가 그의 말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발언을 했다. 광대한 오아시스의 나라 서하를 제압해 놓으면 금나라로의 원정 때 교두보로서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응하는 뜻을 얻어낸 칭기스칸은 잔뜩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일동에게 말했다. 좋다. 이미 결정된 것으로 알겠다. 이의 없음. 일치단결한 신하들의 목소리가 천막궁전안을 울리면서 칭기스칸의 말에 답했다. 잠시 후 천막궁전에서 나온 장수들은 즉시 자기의 부대를 집합시켜 언제라도 출전할 수 있도록 장비를 갖추라고 전하며 병사들의 사기를 드높여 주었다. 서하는 원래 중국 서북쪽의 변경에서 활약했던 티베트계 민족인 탕구투가 중국에 성립된 송나라의 반기를 들어 그 선봉에 섰던 이계천이 독립하여 세운 나라였다. 1115년 여진족인 아골타가 중국의 동북지방을 통일하여 금나라를 세운 뒤에 강대한 군사력으로 송나라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다. 그것을 본 서하는 1124년에 금나라의 번신이 되었으며 그 후 금나라와 함께 송나라를 공격했다. 그 싸움에서의 승리로 인해 서하의 영토는 비약적으로 넓어졌다. 그리고 1138년
송나라의 황제 고종이 금나라군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남쪽에 있는 임안으로 도읍을 옮기게 됨으로써 서하와 송의 항쟁은 마침내 종결되어 서하에 평화가 찾아오게 되었다. 그때부터 서하는 군사력 강화보다는 문화 쪽으로의 향상에 신경을 쓰게 되었다. 서하를 정벌하면 금나라로의 원정 때 물자를 운반할 낙타를 대량으로 얻을 수 있다. 더욱이 승리로 인해 받는 배상금 덕분에 재정이 윤택해지며 그것을 군자금으로 충당할 수도 있다. 칭기스칸은 그런 계산 외에도 또 하나의 목적이 있었다. 그는 나이만을 공략한 직후부터 강대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만으로는 국가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통감하고 있었다. 언젠가 문서 기록관인 타타통가에게서 문과 무 두 길에 모두 통달해야만 천하의 만민을 다스리시는 참다운 황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화를 모르는 인간은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때문에 그때는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말이라고 생각하며 타타통가를 노려봤었는데 칭기스칸은 솔직한 충고를 받아들일 만큼 도량이 넓은 인간이었다. 그때부터 그는 타타통가의 말대로 문화를 흡수하는 것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타타통가에게 지시하여 자기의 아들들에게 위구르 문자를 가르치게 한 것도 그러한 생각에서 나온 결과였다. 다시 말하자면 칭기스칸은 위구르의 문화뿐만 아니라 서하의 문화도 몽골에 끌어들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칭기스칸은 서하를 거쳐서 몽골로 오는 핫산의 이야기를 통해 서하의 문명이 높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따라서 서하를 제압하여 교육에 의한 이익과 높은 문명을 국내에 흡수하고 싶다는 생각은 자연스럽게 생겨났다. 다음 날 아침 칭기스칸은 서하를 공략하기 위한 작전회의를 열었다. 보고루츠여, 서하의 군대가 우리 군대와 만나게 되면 누가 총지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오. 제베가 묻자 보고루츠는 즉시 대답했다. 외명일 것이라고 생각하오. 그는 평화로운 때에도 군사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뛰어난 장수라고 들었소. 서하군의 병력은? 제베가 이어서 물었다. 현재의 상황은 우리의 영토에서 가까운 훅수성에 있는 국경 방위군이 3만, 사주와 숙주, 염주에 각각 2만, 서량부에 5만, 중흥부에 수도 방위군 7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그 밖에도 송나라와 금나라와의 국경지대에 각각 5만 명의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소이다. 우리의 원정군은 8만 명으로 구성한다. 칭기스칸이 마음속에 정해두었던 말을 꺼내자 신하들 사이에서 작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생겨났다. 8만이라고. 몽골군은 그때까지 그 정도의 대군을 집결시켰던 적이 없었다. 하지만 서하의 병력 23만 명에 비하면 8만이라는 병력은 너무나 적었다. 장수들이 그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 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자 칭기스칸이 그들을 설득시키는 것처럼 말했다. 병력이 많아야만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군대의 싸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상기해보라. 나이만과 싸웠을 때도 우리의 병력은 그들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 작전회의는 4일 동안에 걸쳐 계속되었다. 중신들과 충분히 작전을 의논한 칭기스칸은 일단 카라코룸에 8만 대군을 집결시킨 뒤에 단숨에 고비 사막을 남하하여 서하의 영토로 침입하기로 했다. 카라코룸은 오르온 강의 왼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가 좋은 목초지였다. 원정군이 드디어 케를렌 강변으로부터 출발하는 날 칭기스칸은 배웅하는 주루체다이의 어깨를 두들기며 다시 한번 말했다. 후방을 잘 부탁한다. 잔류부대 3만 기를 맡게 된 주루체다이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다. 염려하지 말고 잘 다녀오십시오. 카라코룸에 집결한 대군이 남하할 경우 제일 먼저 그들을 가로막는 것은 고비 사막이었다. 그들은 먼저 그것을 넘어가야 했다. 한마디로 사막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고비 사막은 흔히들 알고 있는 사막처럼 모래밭만이 펼쳐져 있는 곳이 아니다. 고비는 몽골어로 산림이나 강이 없고
모래자갈이 포함된 짧은 풀들이 듬성듬성 나 있는 스텝지대를 의미하는데 모래밭이나 모래로 이루어진 구릉지대는 포함되지 않는다. 사막의 종단을 끝낼 때까지의 거리는 약 500km. 대군이 이동하려면 간단하게 계산해도 한 달 반 정도가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고비 사막은 기후의 변화가 심해서 큰 비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며칠 동안 물이 한 방울도 나오지 않는 지대를 통과하게 되기도 한다. 또한 낮 기온과 밤 기온의 차이가 매우 컸다. 칭기스칸은 고비 사막을 넘어 서하의 국경을 돌파하게 되면 사주나 숙주 등을 거치지 않고 직선 코스로 중흥부로 진군할 작정이었다. 중흥부만 함락시키면 다른 도시들을 공략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으며 후에 천천히 공격해도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고비 사막이 가까워짐에 따라 주변의 경치는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했으며 다갈색의 대지는 지평선 끝까지 광대하게 펼쳐졌다. 뜨거운 햇살이 중무장을 한 병사들에게 사정없이 쏟아졌다. 사막에서의 행군은 초원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상한 것 이상으로 괴로운 것이었다. 초원에서의 이동이라면 상쾌한 바람을 기대할 수 있지만 고비 사막에 부는 바람은 열풍이었다. 땀이 솟는 작용이 심해져서 잠시 쉴 때 물을 마셔도 이내 목이 말랐다. 장병들은 일몰과 함께 조립한 천막에 들어가지만 불침번을 서는 병사들은 온몸이 떨릴 정도의 추위에 시달렸다. 칭기스칸에게 걱정거리가 생기고 있었다. 식량은 충분했지만 3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인원이 떼약볕 아래서 행군하는 동안 휴대한 물을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소비하여 물 보급이 필요해졌다. 때문에 징기스칸은 빗방울이 조금만 떨어져도 행군을 중지시키고는 병사들에게 빗물을 받아 비축하도록 했다. 그들이 우물물과 만나게 된 것은 고비 사막으로 들어선 지 한 달 반쯤이 지났을 때로 카라코룸에서 가지고 온 물은 거의 바닥이 나고 있었다. 낙타를 기르는 유목민의 우물에 도착한 칭기스칸은 하늘과 땅의 신에게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는 차가운 물을 실컷 마셨다. 병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앞을 다투면서 물을 마신 병사들은 커다란 가죽 부대에 우물물을 가득 채웠고 맑은 낙타에게도 물을 먹였다. 그로부터 보름 정도 지나서 몽골군은 마침내 고비 사막을 종단하는 데 성공했으며 서하의 국경지대 가까이에 이를 수 있었다. 검은 천막들 주변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것을 본 칭기스칸은 손을 들어 행군을 멈추게 하면서 명령했다. 장병들 전원은 말에서 내려 천막을 치도록 하라. 잠시 후 칭기스칸의 이동식 군용이 먼저 설치되었고 그것을 둘러싸는 형태로 신하들의 천막이 고리 모양으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상당히 떨어진 장소에 장병들의 천막이 역시 고리와 같은 형태로 세워졌다. 몽골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국경 수비대에서 알려온 전령이 위급함을 알리자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던 이한전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지. 위소왕의 정갈에 의하면 몽골군은 지금 금나라를 칠 준비를 하고 있다던데. 칭기스칸도 출전했나? 위안전이 혀가 굳어진 목소리로 묻자 전령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몽골군의 병력은 큰 깃발들의 수요로 보아 10만, 아니 그 이상입니다. 10만이 넘는다고. 완전히 겁을 먹은 이한전은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채 일단 황태자인 장남을 불렀다. 그야말로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10만여 개의 몽골군이 쳐들어왔다. 너는 지금 당장 금나라의 국경지대에 주둔한 부대와 합류하여 몽골군이 내습한 북쪽의 국경지대로 출전하라. 그는 일찍이 금나라에 유학하여 중국 문화를 배웠으며 군사훈련도 받은 자였다. 아들에게 이만의 병력을 주어 출전시킨 이한전은 이어서 원군을 청하는 사자를 금나라로 파견시켰다. 그리고는 외명 장군을 불렀다. 그대를 몽골군 요격대의 총지휘관으로 임명한다. 예. 이한전은 몽골의 대군이 공격해 왔다는 것을 알고서도 여느 때처럼 냉정하고 침착한 외명을 보자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졌다. 이한전의 아들은 금나라와의 국경 부근의 부대들과 합류하여 5만 이상이 된 병력을 이끌고 몽골군이 공격해온 곳으로 달려갔다. 국경 수비군은 이미 제베가 지휘하는 몽골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었는데 병력은 몽골군과 똑같은 3만이었다. 몽골군 따위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놈들이다. 계속해서 몰아붙여라. 실전 경험이 없는 그는 국경 수비군이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잘 싸우자 그때까지의 불안감에서 빠져나오고 있었다. 제베의 군대는 확실히 서아군과의 싸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은 기온의 차가 큰 고비 사막을 2개월 동안에 걸쳐 넘어오느라고 누적된 피로를 풀지 못하고 있었다. 더욱이 공성전을 목적으로 한 원정이어서 중장비로 무장했기 때문에 민첩하게 움직일 수 없었다. 국경수비대에 원군이 도착했습니다. 병력은 약 5만입니다. 제베가 보낸 전령이 달려와서 전하자 칭기스칸은 스베테이가 이끄는 좌익군과 칠라군이 이끄는 우익군에게 각각 2만 5천 기를 주어 제베군과 합류하게 했다. 우리 쪽에도 원군이 왔다. 두 맹장들의 큰 길을 본 제베는 병사들에게 크게 소리쳤다. 우리 선봉군은 가운데에서 돌격하라. 제베의 부대는 즉시 전투태세를 바꾸었으며 서하의 군대는 큰 동요를 일으켰다. 세 군데에서 공격을 하게 된 몽골군은 그야말로 태풍이 몰아치는 것처럼 거칠게 돌격을 감행했다. 제베군은 좌우익군과 함께 맹렬히 활을 쏘아대면서 접근했으며 백병전을 펼치며 서하군을 깨뜨리기 시작했다. 몽골군의 반격을 받으며 뒤로 물러서던 이한전의 아들은 이윽고 흑수성으로 후퇴하라고 전군에 명령했다. 그는 흑수성에 틀어박혀 중국에서 배운 병법을 활용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곳에 있는 동안 금나라의 원군이 달려와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서하군은 그 시점에서 이미 7천여 명의 병사들을 잃고 있었다. 그 무렵 금나라의 수도 중도의 조정에서는 위소왕이 이한전이 보낸 사자를 만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사자가 원하는 대답을 주지 않으며 생각했다. 칭기스칸은 전쟁의 천재다. 지금 서하로 원군을 보내 그의 대군과 싸우게 함으로써 우리의 병력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몽골군의 병력이 서하군과의 싸움으로 인해 조금이라도 줄어들 때까지 방관하는 것이 좋다. 두 나라의 군대가 서로 싸우는 것은 우리 금나라에게 있어서 크게 기뻐해야 할 일이다. 위소왕은 결국 동맹을 맺은 서하가 위기에 빠진 것을 알면서도 좌시하기로 결정했고 그 같은 사실은 이한전에게 보고되었다. 위소왕은 믿으면 안 되는 인간이었다. 우리도 역시 앞으로 무슨 일이 생겨도 금나라에 원군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이한전은 크게 실망했으며 자국의 병력만으로 몽골군과 싸우기로 했다. 외명이 황태자의 군단이 전투에서 패해 흑수성으로 후퇴했다고 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흑수성으로 출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지만 자기 몸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도모하는 그는 냉정하게 거절했다. 여기 있도록 하라. 수도방위를 허술하게 하면 안 된다. 제베는 그때 칭기스칸에게 전군이 일체가 되어 흑수성을 공격하자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흑수성의 수비대가 증강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칭기스칸은 선봉대가 고전을 면치 못한 것은 병사들이 피로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으며 7일 동안 휴식을 취하게 했다. 그리고는 여유 있게 말했다. 흑수성의 방어력이 강해지는 것은 오히려 내가 바라는 바이다. 금나라 공격을 위한 예행 연습을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으니까 말이다. 흑수성으로 들어간 이한전의 아들은 그즈음 실망과 불안감을 동시에 느끼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중흥부로부터 전령이 금나라의 원군은 오지 않으니 황태자가 흑수성을 사수하라는 이한전의 말을 전했기 때문이었다. 전령이 이어서 외명장군의 요청에 의해 황제께서는 우선 사주와 숙주의 병력 2만을 이곳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불안감은 그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까지도 그는 몽골군의 병력은 10만이 넘는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30. 서하의 종말. 7일 동안에 걸친 휴식이 끝나자 칭기스칸의 이동식 군영을 제외한 모든 천막이 해체되었다. 몽골군이 흑수성을 향해 출발한 것은 휴식을 취하기 시작한 지 8일째 되는 날의 밤이었다. 기수들이 지켜든 큰 깃발들은 밤바람을 받아 요란한 소리를 내며 펄럭이면서 행군하는 장병들의 사기를 도두어 주었다. 칭기스칸은 이윽고 흑수성 전방 5km나 되는 지점에서 행군을 먹게 하고는 새로운 출전 기지를 만들었다. 성곽도시인 흑수성은 나무 심이 들어있는 벽돌을 쌓아 올린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북벽의 길이는 약 450m, 서벽은 약 360m, 동벽은 약 400m, 남벽은 약 430m였으며 사면의 가운데에 문들이 있었다. 성 안은 관청가와 상점가, 귀족들의 주택지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불교와 이슬람교의 사원들도 여러 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지고림에는 정찰부대를 이끌고 흑수성 가까이 접근했다. 물이 가득 찬 호로 둘리어진 성벽 위에서 서하의 장병들이 방어 자세를 취하고 있었는데 성 밖의 주민들은 이미 성 안으로 도망친 상태였다. 지고림에는 화살이 날아와도 닿지 않을 거리를 유지하면서 투석기로 어디를 노려야 할 것인지 곰곰이 생각했다. 4개의 문 중에서 남문이 가장 크고 견고하다. 활을 쏘는 구멍이 가장 적은 북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지고림의 보고를 들은 칭기스칸은 정렬에 있는 장병들에게 말했다. 북문을 철저하게 공격하면서 좌우의 성벽에 사다리를 걸어 성 안으로 들어가라. 하지만 서전에서는 양동작전을 전개하여 우리가 북문을 노리는 것을 숨겨라. 이어서 그들은 출전기지에서 출발했으며 흑수성 전방 1km 지점에 이르자 제베의 선봉대가 먼저 성벽을 향해 돌격했다. 몽골군이 공격해 온다. 자욱하게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돌진해오는 기마 군단을 확인한 북쪽 막루의 초계병이 다른 막루로 급보를 알렸다. 서둘러 북쪽 성벽으로 집결한 서하의 병사들은 순식간에 접근해온 몽골군에게 활을 쏘면서 대항했다. 선봉군은 즉시 서하의 군대에 대해서 양동작전을 펼쳤다. 성벽 주위에서 사방에서 활을 쏘아 그쪽으로 적병들이 이동하게 하여 그들의 체력을 떨어뜨렸다. 멀리서 전황을 살피고 있던 칭기스칸은 더욱 빈번하게 그들을 이동시키기 위해 좌익군과 우익군을 출진시켰다. 그러자 서하군의 움직임은 한층 더 바빠졌다. 하지만 이한전의 아들은 몽골군의 그 같은 움직임을 어느 문도 돌파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것으로만 보면서 비웃었다. 역시 야만족이로군. 화살만으로 성을 함락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보지. 오후가 되면서 적의 부대가 피로해진 기색이 나타난 것을 본 칭기스칸은 드디어 투석기를 이용하는 공격을 가하게 했다. 낙타들로 하여금 오문의 투석기들을 끌게 한 보급부대가 북문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자 칭기스칸이 이끄는 중군이 그 뒤를 따랐다. 지고림에는 북문 앞 250m 정도 되는 곳에 투석기들을 나란히 설치하도록 했다. 몽골군이 접근하기 전에 4개 성문의 도개교들은 이미 밧줄로 끌어올려져 있었다. 즉 북문에도 원래의 문 외에 덧문이 있었다. 투석기는 도개교와 덧문을 부수기 위해 2문, 성벽에 구멍을 뚫기 위해 2문, 성벽 위에 수비대를 향해 1문이 설치되어 각각 높이와 거리 조정을 끝냈다. 그런데 막상 돌을 발사하자 예상외의 사태가 발생했다. 캐릴렌 강가에서 여러 번 시험 발사를 했었는데도 조준이 잘못되어 돌이 성문 앞에 떨어지는가 하면 너무 멀리까지 날아가기도 했다. 더욱이 날아간 돌이 두터운 성벽에 맞아도 성벽이 파괴되지 않았다. 성벽이라는 것은 생각했던 것보다 단단하군. 평소에 침착하며 냉정했던 지고림에는 초조해졌다. 투석기가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흑부대로 호를 메우는 다음 작전을 감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막루에서 투석기를 내려다보던 이한전의 아들은 다시 그들을 비웃었다. 그따위 것으로 성문이나 성벽을 파괴할 수 있을 것 같은가. 금나라의 것은 일문에 대해 조작하는 병사들이 몇 배나 되는 대형이던데 돌덩이 하나만 해도 직경이 사람의 키 정도나 되었다. 몽골군은 소형인데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쩔쩔매는군. 지고림에는 오문의 투석기들의 목표물을 호로 돌려 흑부대를 던져넣는 작전으로 바꾸었다. 흑부대로 호를 메우고 북문에 접근하여 사람의 힘으로 파괴하든가 사다리를 이용하여 성벽 위로 기어오르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흑부대를 던지기 시작하자 서하의 병사들은 투석기를 향해 불이 붙은 화살을 집중적으로 퍼부어댔다. 목재인 투석기에 불이 붙으면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지고림에는 결국 투석기들을 후방으로 철수시키고 말았다. 그러는 동안 해가 떨어지는 시간이 가까워졌다. 칭기스칸은 답답해하면서 명령했다. 오늘은 이만 철수한다. 전진기지로 돌아온 칭기스칸은 솔직하게 반성했다. 금나라를 칠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 것은 너무나 잘못된 판단이었다. 흑수성 하나 함락시키지 못하는 군대가 어떻게 서하보다 훨씬 강한 군대를 가진 금나라와 싸울 수 있단 말인가. 만일 금나라로 원정했었다면 오래전에 이미 패배의 쓴맛을 보았을 거다. 어쨌든 성벽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강한 존재다. 그날 밤 사주와 숙주에서 온 2만 명의 원군이 흑수성에 도착했으며 남문을 통해 성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아침이 되자 몽골군은 처음부터 북문을 향해 총공격을 개시하면서 괴자목패를 성 가까이로 이동시켰다. 괴자목패는 활차가 달린 거대한 방패라고 말할 수 있는데 방패의 높이가 6m 정도 되며 뒤에 조립식 사다리가 부착되어 있었다. 지고림에는 괴자목패로 성벽 위에서 쏘아대는 화살과 떨어지는 돌들을 막으면서 흑부대로 호를 메우는 작전을 펼치기로 했다. 활차가 4개씩 달린 5대의 괴자목패들이 각각 30여 명의 병사들에게 밀려 서서히 전진하기 시작했다. 저건 커다란 효과를 기대해도 되겠다. 성벽 위에서 날아드는 화살과 돌들을 튕겨내면서 앞으로 나가는 괴자목패를 지켜보던 주치는 자기도 모르게 감탄의 말을 토했다. 칭기스칸은 대기하고 있던 보급부대에게 서둘러 흑부대를 운반하라고 명령했다. 괴자목패는 호합패까지 이루고 있었다. 지고림의 호령과 함께 병사들이 방패 뒤에서 호로 흑부대를 던져넣기 시작했다. 그러자 서하군의 공격은 치열해졌다. 불이 붙은 화살들이 괴자목패를 향해 빗줄기처럼 날아들었다. 괴자목패의 문제점은 전진과 후퇴만 가능하고 옆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때문에 방패에 불이 붙으면 일단 뒤로 끌고 나와 병사들이 말가죽을 휘둘러 불을 끄고는 다시 전진시켰다. 그런데 불이 붙은 화살에 맞는 경우가 많아지자 그 자리에서 즉시 불을 끄지 않으면 방패가 타버리는 사태가 자주 발생했다. 따라서 불을 끄는 병사들은 서하의 병사들에게 좋은 표적이 되었으며 말가죽을 휘두르다가 화살을 맞고 쓰러지는 병사들이 많아지게 되었다. 결국 그날도 북쪽의 호를 약간 메웠을 뿐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채 일몰 시간을 맞게 되었다. 칭기스칸은 오늘도 부질없이 시간만 소비했으며 괴자목패를 다루는 병사들만 여러 명 잃었다고 생각하며 괴로워했다. 다음 날도 역시 괴자목패를 사용하여 북문 앞에 호를 메우는 작전이 이어졌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괴자목패는 다시 2대가 타버려 2대만 남게 되었다. 나머지 2대까지 불에 타버리면 수도인 중흥부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작전을 계속하실 겁니까? 지고리메가 말을 타고 달려와서 묻자 칭기스칸은 대답했다. 그곳에서는 다른 작전으로 싸운다. 계속하라. 괴자목패를 사용한 지 닷새째가 되는 날 오후 몽골군은 마침내 북문 앞의 호를 완전히 메울 수 있었다. 그것은 수많은 희생자들의 피로 만들어진 길이었다. 됐다. 돌격하라. 선봉장인 제베가 명령하자
끝이 뾰족한 통나무와 사다리를 든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들이닥쳤다. 그런데 제배군과 젤매군의 사다리들이 성벽위에 걸린 순간 서아군의 공격이 갑자기 멈추었다. 이상하군. 겁을 먹고 정위치에서 벗어난 건가? 한순간 의아해하던 제배는 통나무를 아는 병사들이 성문을 향해 돌진하는 것을 보자 자기도 병사들과 함께 사다리를 밟고 올라가려고 말에서 멈추었다. 징기스칸도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말을 전진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사다리에 매달린 병사들이 성벽의 중간 정도까지 올라갔을 때 성벽 위가 다시 소란스러워졌다. 저게 뭐지? 제배는 북문 위에 나타난 물체를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다. 긴 쇠못들이 무수히 박힌 10m 정도의 통나무가 성벽 위에 설치된 활차에서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이었다. 중국에서 옛부터 사용되었던 그 무기는 성벽을 기어오르는 적병들을 격퇴할 때 사용되었다. 사다리를 밟으며 올라가던 병사들은 떨어지는 통나무에 부딪혀 튕겨지며 쏟아진 고기 조각들처럼 추락했다. 서아군은 이어서 한 평 정도의 넓은 판자에 쇠못들을 박은 무기를 떨어뜨렸다. 그것은 통나무를 아는 병사들을 한꺼번에 처치하는 살상력을 가지고 있었다. 성문을 부수던 병사들은 한순간에 압사당했으며 그들이 흘린 피는 넘쳐 흐르면서 호의 물을 붉게 물들였다. 적에게 저런 특별한 무기가 있었던가. 징기스칸은 처음으로 본 그 무기의 위력에 놀라며 5일 동안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인정했다. 북문 쪽의 서아군들은 어느새 또 하나의 통나무를 떨어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흑수성에 대한 공격은 일단 중지한다. 징기스칸은 결국 그렇게 명령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은 자기의 말꼬리 깃발을 흑수성에 높이 개양하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이기도 했다. 우리가 목표로 했던 것은 원래 중흥부다. 신병기를 시험하기 위해 언제까지나 여기서 지체할 수는 없다. 남하하여 중흥부로 향한다. 캐를렌 강변에서 세웠던 작전에 의하면 흑수성은 3일 만에 함락시키게 되어 있었다. 징기스칸으로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면서 내린 결단이었다. 모든 천막들을 해체시킨 몽골군은 다음 날 중흥부를 향해 진군을 시작하게 되었다. 칭기스칸은 흑수성의 주둔에 있는 서아군의 추격을 막기 위해 무아리로 하여금 후군이 되어 후방을 지키게 했다. 하지만 서아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기미는 없었다. 진군하기 시작한 지 20일 정도가 지나자 마침내 하란 산맥이 나타났다. 칭기스칸은 그곳에서 진로를 바꾸었다. 하란 산맥을 서쪽으로 우회하면서 비교적 낮은 산을 골라 넘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전에 햇볕이 잘 드는 목초지에서 20일 동안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병사들이 흑수성에서의 전투로 인해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이었다. 천막들을 세우는 작업이 끝난 날 밤, 칭기스칸은 중신들을 한데 모아 그때까지의 노고를 치하하는 술자리를 베풀었다. 그런데 마유주를 마시던 쿠빌라이가 불쑥 말했다. 금나라의 군대가 흑수성으로 달려오지 않은 걸 보면 위소왕이 원군을 보내지 않았나 봅니다. 아직은 모르는 일이요. 금나라의 원군은 중흥부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제베가 쿠빌라이의 주장에 반박하자 보고루추가 이어서 말했다. 긴 휴식을 끝내고 다시 진군한 몽골군은 15일 동안에 걸쳐 하란 산맥 서쪽의 비교적 낮은 산을 넘었다. 잠목림에 가까운 초원에 기지가 만들어지자 칭기스칸은 장수들을 이동식 군용에 모아놓고 말했다. 흑수성에서의 공방전은 나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다. 덕분에 금나라에 원정할 때는 새로운 작전을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신이 나에게 보다 강해지라고 시사하신 것이다. 장수들은 모두 기침소리 하나 내지 않으며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견고한 중흥부의 성벽을 돌파하기 위해 우리 병력의 10분의 3을 선봉군으로 내보낸다. 적은 또다시 불이 붙은 화살이나 돌 등으로 반격하며 우리 병사들이 성벽에 달라붙으면 못들이 박힌 통나무나 판자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호를 메우는 작업은 4개의 문 전체로 분산시켜야 할 것이며 사다리로 성벽을 기어오르기에 앞서 성문 돌파 작전을 감행하라. 흑수성 전투에서 목적을 달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작전 지시는 전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불화살을 이용하는 공격을 포함시킨다. 어느 성문이라도 좋으니 먼저 불에 탄 성문을 통해 성 안으로 돌입하라. 들어가는 것과 동시에 보병과 기마군단으로 공격하는데 한 군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라. 포위당하게 되면 성문을 돌파해도 소용이 없어지니까. 분산은 마치 하늘의 무지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신속하게 하라. 회색빛이 도는 칭기스칸의 커다란 눈은 타오르는 것처럼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때 중흥부를 포함한 몇 개의 도시에 잠입했던 첩자들이 돌아와 보고했다. 사주나 숙주 등의 군대는 우리 군의 침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흑수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재도구를 챙겨 도망치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소왕이 이안전의 원군 요청을 거절했다는 소문이 퍼져 그곳의 수비대만으로는 우리의 군대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위소왕이 이안전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역시. 징기스칸이 대답 대신 머리를 끄덕였을 때 다른 첩자가 말했다. 흑수성의 지휘관은 이안전의 아들이었습니다.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안전은 우리의 전력을 과소평가하며 총지휘관 외명을 중흥부에 머물러 있게 하면서 내습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방위 부대의 병력은 10여만 명입니다. 사주나 숙주의 군대가 우리 군의 내습에 대비하고 있다면 이안전이나 외명은 우리가 서쪽을 우회하여 사주나 숙주로 침입한 뒤에 중흥부로 침입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군요. 그렇다면 망설이지 말고 중흥부로 진군해도 되겠군요. 오고타이가 눈을 빛내면서 말하자 칭기스칸은 짧게 대답했다. 그렇다. 금나라가 원군을 보내지 않았던 소식은 그야말로 길보였다. 칭기스칸은 서아군의 의표를 찌르기 위해 서쪽으로 우회하지 않고 중흥부를 향해 직접 남진하기로 했다. 칭기스칸의 제2부인 쿨란과 아들들의 가족, 그리고 장수들의 가족은 그곳에서 일단 원정군과 헤어져 잠목림 안으로 옮겨 천막을 치고 1천여 명의 잔류부대와 함께 머물러 있기로 했다. 출발! 하란 산맥을 왼쪽으로 바라보면서 행군은 다시 시작되었다. 7만여 명인 대군이 이동하는 은천평화에는 갖가지 색깔의 들꽃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피어 있었다. 20일 가까이 걸려 중흥부 전방 10km가 되는 지점에 도착한 몽골군은 즉시 출전기지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다. 괴자 목패를 사용하면서 투석기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중흥부의 성은 오랫동안 부수를 하지 않았다니 어쩌면 파손된 성문이나 성벽이 있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한 칭기스칸은 지고리메에게 명령했다. 이번에는 조준을 정확히 하여 확실한 성과를 얻어내도록 해라. 부서지지 않고 남아있는 투석기와 괴자 목패는 각각 2대씩이었다. 지고리메는 즉시 병사들로 하여금 발사하기에 적당한 돌과 흙부대들을 준비하도록 했다. 왕성에서 그 같은 소식을 전해 들은 이안전은 외명 장군을 불러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칭기스칸이 드디어 왔다. 목숨을 버릴 각오로 중흥부를 사수하도록 하라. 이윽고 출전한 칭기스칸의 대군이 노도처럼 중흥부에 들이닥쳤을 때 성문의 도교교들은 밧줄에 매달려 올라가 있었고 성벽 위에는 병사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몽골군은 빠르게 성곽도시를 포위하고는 각 성문 앞에 투석기와 괴자 목패들을 배치했다. 제베가 지휘하는 선봉대인 기마군단이 먼저 사방으로 상계하면서 성벽 위를 향해 많은 화살을 쏘아댔다. 그것은 어느 부분의 성벽이나 성문이 허점이 있는지 알아보자는 목적도 가지고 있었다. 전투의 양상은 흑수성의 싸움과 비슷하게 전개되었다. 성벽 위의 병사들은 흑수성의 수비대처럼 한 곳에만 있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했다. 칭기스칸은 그 기회를 노리며 좌익군과 우익군을 투입시켰다.
때문에 서아군의 움직임은 한층 더 어수선해졌다. 저것이 몽골군의 전투 방법인가? 성벽 위에서 내려다보던 외명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얼핏 보기에는 무질서하게 공격해오는 것 같았지만 실은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몽골군의 전투 방식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안전도 마찬가지였다. 왕성의 깊은 방에 틀어박혀 전황이 불리해진다고 계속해서 전하는 전령들의 보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겁을 먹고 있었다. 서아군의 병사들에게서 피로해진 기색이 나타나자 칭기스칸은 투석기를 이용한 공격을 명령했다. 지고리메가 직접 틀을 조절한 투석기는 10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돌을 발사시켰으며 그것들 중 하나가 북문을 강타했다. 하지만 모서리와 중앙에 십자 모양의 철판이 박힌 성문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흑수성에서의 전투와 마찬가지로 투석기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말았다. 몽골군은 또다시 부질없이 시간만 허비하는 싸움을 하게 되었다. 괴자 목패로 호에 접근하여 싸우겠습니다. 지고리메가 초조해하면서 말하자 칭기스칸은 그를 위로하면서 대답했다. 알겠다. 잘해봐라. 칭기스칸은 이어서 주치와 오고타이에게 명령했다. 적은 불이 붙은 화살들을 집중적으로 괴자 목패에 쏘아댈 것이다. 가능한 한 빨리 호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성벽 위의 사수들을 사살하고 4개의 성문에는 불화살을 쏘게 하라. 괴자 목패가 호에 접근하여 흑부대를 던져넣기 시작하자 서하의 병사들은 연노를 이용하여 불이 붙은 화살들을 연이어 쏘아댔다. 그러자 지고리메는 병사들이 불을 끄다가 죽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화살이 닿지 않는 곳까지 괴자 목패를 후진시켜 불을 끄고 다시 전진시키는 완만한 움직임으로 대응했다. 몽골군도 성문을 향해 불화살을 쏘아댔는데 성문에 불이 붙자 서하의 병사들은 즉시 큰 항아리에 든 물을 위에서 부어 불을 껐다. 고전을 면치 못하며 싸우던 몽골군은 결국 해가 지기도 전에 철수했다. 초조해하지 마라. 차분히 싸우다 보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된다. 칭기스칸은 지친 장병들을 격려했다. 중흥부에 대한 공격은 3일 동안 계속되었지만 어느 쪽 문의 호도 메울 수가 없었다. 그러자 몽골군 장병들 사이에는 초조감이 번지기 시작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출전을 앞둔 쿠빌라이가 칭기스칸에게 진언했다. 이럴 것이 아니라 물 전술을 써보시지요. 다행스럽게도 가까운 곳에 황하가 흐르고 있으며 호의 물은 거기서 끌어온 것입니다. 강물을 막아 만수가 되었을 때 홍수를 일으켜 성안을 물로 공격해보자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전혀 경험이 없는 작전인데 생각대로 될 수 있을까? 예로부터 황하는 미친 여자와 같다고 일컬어져 왔습니다. 일단 미치게 되면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날뜁니다. 그러니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보고루추가 끼어들어 말렸지만 쿠빌라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황하의 물을 막아 인공적으로 홍수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금나라를 공략할 작전을 세울 때 물을 이용하는 전술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야말로 그 전술을 사용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원정의 목적은 공성전을 체험하기 위한 것이니 꼭 한번 시도해보고 싶습니다. 글쎄, 집요하게 설득하는 쿠빌라이의 끈기에 졌기 때문이 아니라 칭기스칸 자체가 호기심이 왕성한 인간이었기에 물 작전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다. 좋다. 한번 해보자. 칭기스칸은 전혀 경험이 없는 그 작전을 시도하기로 했다. 황하 그 자체와 중흥부의 바깥쪽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장소를 막아 일종의 댐을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제베는 서아군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공격을 계속하라. 나머지 장병들은 황하를 막는다. 우리의 계략을 알게 되면 외명은 성에서 나올 것이다. 야전은 우리가 바라는 바이니 그렇게 되어도 상관없다. 공사를 중단하고 서아군과 싸우면 되니까. 칭기스칸의 명령에 의해 제베가 이끄는 부대 외의 장병들은 6개 부대로 나뉘어졌다. 가까운 잡목림으로 들어가 나무를 베는 부대,
그것을 황하까지 말을 이용하여 운반하는 부대, 흑부대를 만드는 부대와 운반하는 부대, 황하의 흐름을 막기 위해 흑부대를 던져 넣는 부대, 나무 울타리를 강 속에 박는 부대였다. 강물을 막는 공사는 초원에서 자란 자들로서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노동이었다. 공사 지휘는 물작전을 제안한 쿠빌라이가 맡았다. 제베는 매일같이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대를 이끌고 성벽으로 접근을 꾀했다. 6개 부대로 나뉘어진 병사들의 대역사는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은천 평야는 이미 가을에 접어들고 있었는데 공사가 시작될 무렵부터 검은 구름이 낮게 깔리더니 한바탕 비가 쏟아질 것 같은 나날들이 계속되었다. 제베는 성벽 위로 응전해오는 서아군에 대한 공격과 방어를 되풀이하고 있었다. 인해 전술 덕분에 15일 정도가 지나자 황하의 물길을 막을 수 있었는데 그동안 비가 쏟아진 날이 2, 3일 있어서 황하의 물높이는 불어나 있었다. 물을 방류할 날이 되었을 때 보고루추가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중얼거렸다. 날씨가 또 흐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물을 방출하지 않으면 수면이 높아져 뜻하지 않았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곧 물이 흘러가게 하자. 징기스칸은 즉시 황하로 달려갔으며 댐을 붕괴시키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병사들을 향해 한 손을 들어 보였다. 신호다. 터뜨려라. 말에 탄 병사들이 크게 소리치면서 강바닥에 박은 말뚝에 걸어놓은 밧줄을 힘차게 당겼다. 징기스칸은 더없이 진지한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힘을 받고 있던 말뚝들이 뽑혀지자 갇혀있던 거대한 양의 물은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세차게 흘러가기 시작했다. 중흥부의 호를 향해 해일과 같은 기세로 들이닥쳤다. 와, 해냈다. 처음으로 홍수를 본 몽골의 병사들 사이에서 커다란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대단하군. 정말 대단하다. 칭기스칸도 역시 물의 무서운 위력에 놀라며 두 눈을 크게 떴다. 힘찬 기세로 흐르는 탕류는 성곽도시를 향해 맹렬한 속도로 덮쳐갔다. 물을 이용한 것은 역시 잘한 일이었다. 쿠빌라이도 만족스러워하며 탕류의 한 부분을 눈으로 쫓고 있었다. 탕류는 마침내 성벽 앞에 당도하며 순식간에 홀을 덮으면서 넘쳐 흘렀고 성문에 부딪히면서 커다란 소용돌이를 만들었다. 그런데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사태가 벌어진 것은 바로 그 직후였다. 물은 분명히 성문과 성벽에 부딪혔는데 성벽을 넘지 못하고 역류하면서 황하의 흐름과 합류하여 제방에서 넘쳐 흘렀으며 몽골군이 있는 곳으로 위협적으로 덮쳐왔던 것이다. 처음으로 시도한 일이어서 계산을 잘못했다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져 있었다. 성 안으로 많은 물을 흘려보내려면 하류를 막아 좀 더 많은 물을 모아야 했었던 것이다. 후퇴. 징기스칸은 제베에게 전령을 보내 포위망을 풀게 하면서 물이 오지 않는 언덕까지 서둘러 후퇴했다. 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은 서아군도 마찬가지였다. 중흥부의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간 물 때문에 관청가와 상정가 등은 마루 위까지 침수되어 서류와 상품 등이 물에 젖고 말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는 무기창고에 물이 들어가 준비해 두었던 화살촉과 화기류를 써먹을 수 없게 되었으며 식량 저장 창고도 침수가 된 것이었다. 군용으로 돌아온 칭기스칸은 주위 사람들을 물리고는 새삼스럽게 생각했다. 몽골의 백성들을 통일하고 패자가 되었지만 나는 좁은 시야밖에 가지지 못했다. 세계는 넓고 내가 모르는 것은 너무나 많다. 이번에 경험한 것들 모두를 교훈으로 삼아 참다운 세계의 패자가 되어야 한다. 그로부터 나흘이 지나 물이 빠지자 징기스칸은 전공법으로 중흥부를 공격하기로 했다. 몽골군은 진흙탕이 된 길 위로 진군하여 성벽 앞에 이르자 그때까지 없었던 맹렬한 기세로 집중 공격을 감행했다. 병력을 분산시켜 각 성문을 공격하지 않고 가장 견고한 남문만을 치열하게 공격했다. 특히 불을 붙인 화살들을 끊임없이 발사했다.
그러자 성벽 위에서 저항하던 서아군의 반격이 눈에 띄게 약해졌고 황하를 막았던 병사들은 남문의 호에 계속해서 훅부대를 던져 넣었다. 붕괴된 황하는 토사까지도 함께 운반해 놓은 상태였다. 그것이 호에 퇴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원래의 3분의 1 정도의 훅부대만으로도 호를 메울 수 있었다. 7만여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동원된 인해 전술의 결과로 호는 그날을 넘기지 않고 메워졌다. 몽골군이 드디어 남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성문이 곧 돌파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왕성 안으로 뛰어들어온 전령이 보고하자 불안해하며 떨고 있던 이한전은 즉시 외명을 불렀다. 더 이상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 성을 내놓을 때가 온 것 같아. 어깨가 축 처진 이한전이 허탈해하며 말하자 외명이 강한 어조로 대꾸했다. 아닙니다. 우리의 군대는 아직도 싸울 수 있습니다. 황제께서는 제게 목숨을 버려서라도 중흥부를 사수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싸움도 생명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한전은 칭기스칸에게 항복하기로 했다. 몽골군이 막 남문을 파괴하려고 했을 때 이한전의 신하가 성벽 위에 나타나더니 소리쳤다. 즉시 도개교를 내리겠다. 황제께서 칭기스칸에게 항복을 청하신다. 칭기스칸은 잠시 후 서아군이 내려놓은 도개교를 건너 왕성으로 들어갔다. 아들들과 신하들이 그 뒤를 따랐다. 예복 차림의 이한전은 옥자에서 내려오더니 칭기스칸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절을 했다. 이한전의 신하가 칭기스칸에게 옥자를 권했다. 칭기스칸이 옥자에 앉자 이한전은 공손하게 우리는 오래전부터 칭기스칸의 명성을 들었으며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한전은 머리 숙이며 칭기스칸의 위세 앞에 항복합니다. 앞으로는 서하의 백성들이 모두 칭기스칸의 오른손이 되어 충성을 다하겠다고 맹세하겠습니다. 저의 딸 차카공주를 칭기스칸에게 바치겠으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의 옆에 서 있던 중국식 옷을 입은 17, 8세로 보이는 아가씨가 칭기스칸 앞으로 나서더니 절을 했다. 살결이 흰 대단한 미녀였다. 칭기스칸은 자기의 옆으로 와서 선 여자가 풍기는 향기에 감싸이면서 말했다. 이한전이여, 나는 머지않아 금나라를 공격한다. 그대는 그때 병사들을 파견하여 나와 함께 싸우겠다고 약속할 수 있겠는가? 이한전은 잠시 뭔가 생각하는 표정을 짓다가 말했다. 우리는 칭기스칸을 위해 싸우고 싶어도 성곽도시에서 살아왔기에 말 타는 것에 익숙지 못합니다. 따라서 갑자기 출전 요청을 받았을 때 귀축의 군대처럼 빠른 진군을 할 수가 없으며 격렬한 전투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칭기스칸이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는 기운차게 자란 많은 낙타들을 바치겠습니다. 또한 최고의 단자옷들을 짜서 바치겠습니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칭기스칸은 냉정하게 그의 말을 막고는 엄하게 말했다. 나는 금나라를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아군은 우리가 괴로울 정도로 과감하게 공격해오지 않았던가. 말타기에 익숙하지 못하는 것은 인정하겠으니 금나라 원정 때 보병 부대를 보내겠다고 약속해주기 바란다. 약속하겠습니다. 이한전은 결국 금나라와의 전면 충돌을 각오하며 칭기스칸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로 인해 80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던 서하와 금나라의 평화는 깨지고 말았다.